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11,7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신석기 혁명 또는 농업혁명을 먼저 살펴보고 이 시기에 우리 역사에서는 마고시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9147년 전 또는 서기전 7197년 환국 이전까지입니다. 한글암연구소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신석기 시대를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직접적 조상은 신석기인들이다. 그리고 동이족 요하문명과 홍산문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12,000년 전 제주 고살리 유적 토기 오른쪽 하단에 있죠. 그림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오래된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 청원군 소로리 벽시, 이게 세계 최고의 벽시라고 하죠. 14,800년에서 12,5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알려졌던 중공의 호남성 벽시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그건 11,000년 전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동이족은 하늘과 태양 숭배, 신앙과 사상 체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토테미즘 얘기도 나오고요. 하단에 소로리 벽시가 있죠. 토기와 관련해서는 이 아무르 지역에 그 토기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포프카 문화에서 동해안으로 내려오는 그 토기 이런 부분도 향후에 강론에서는 다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한글암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교과서 속에 동이족과 황하문명을 넣은 것이 획기적입니다. 오른쪽에 연대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황하 동이문명권 주로 산동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서기전 6,500년 그러니까 8,500년 전이죠. 후리문화로부터 북신, 대문구, 용산, 악성문화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산동성에서 기하와 술하가 흐르는 기수라 유역에서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후리 문화를 최초의 동이족 문화로 보고 있다. 그런 내용들 있고요. 이 지역입니다. 황하 동이문명권. 여기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하문명입니다. 가장 이른 것은 서기전 7,000년 소하서 문화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9,000년 전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요하 동이문명권 지역 서기전 7,000년부터 소하서 문화부터 흑룡화 신락 여기는 신락 문화가 서기전 5,300년 그러니까 BP로 따지면 7,300년 전에 신락 문화가 나와 있죠. 이게 나중에 다시 설명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대에서 부하문화, 조보구, 홍산문화, 그 유명한 홍산문화, 소하연 그리고 고조선 시대의 하가점, 하층, 상층 문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요동반도 하단에 대련이 있고요. 그 위에 바레만 일대죠. 적봉, 조양, 우하량 이런 부분들, 신락, 심양 홍산 문화의 옥기를 대표하는 옥절용입니다. 이 지역에서 용과 봉이 다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중공에서 주장하는 자기들이 원조다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봉이 다 이 요하 동이문명권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죠.
이 황하 동이문명권과 요하 동이문명권 지역의 문화 연대를 그 옆에 가로를 달아서 우리의 민족사서에 나오는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 단군조선과 매치시켜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이 연대를 정리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정윤의 한국 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람연구소의 내용과 겹치지 않는 부분들 몇 개를 따와 봤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시대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혁명적 변화의 시기였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농경, 목의 씨족사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신과 종교가 생겨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모신, 무당, 샤머니즘 내용 나옵니다. 바닷가나 강변에 정착했다. 빙하기에 녹으면서 나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바닷물이 불면서 점점 다시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한반도도 산지라서 사람들이 별로 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해 대평원에 살다가 물이 점점 차오니까 이제 한반도로 아니면 산동반도 쪽으로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서해가 완전히 바다로 된 것은 한 5,000년 전쯤 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래사냥 그림, 패총도 남기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거기 여신, 우하량이 여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이제 빗살무늬보다 더 먼저인 그런 토기들, 그 다음에 이제 요하 쪽뿐만이 아니고 한반도에서의 문화권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소주산 후와 대동강 한강 문화권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남해 서해 동해 문화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만강 문화권에서 우리가 연해주까지도 이런 문화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특징 비교하는 게 있고요. 신석기 시대 10대 사건을 다뤄놨는데요. BC 12,000년경, 그러니까 여기는 14,000년경으로 제주 고살 유적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 8,000년,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흑룡화가 나오고요. 이 연대들이 조금씩 다르죠. 앞서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BC 6,000년에 오살리 유적, 동해안 쪽 문화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조보고 뭐 신락 이렇게 쭉 나오죠. 암사동 유적도 이제 벌써 BC 4,000년이니까 6,000년 전입니다. 이런 것이 홍산 문화도 더 앞선 것으로. 그러니까 한반도에 자체적인 구석기 신석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민족 사서에 얘기하는 마고 시대로부터 환국을 거쳐서 배달로 넘어오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미 한반도에서는 이런 문화권이 이제 형성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넘어온 분들과 한반도에 살았던 이 문화가 합쳐져서 오늘날 한민족이 형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정윤의 한국 통사에서도 우측 하단입니다. 단군 신화에 반영된 사회발전 과정 4단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인시대, 환웅시대, 환웅과 웅녀의 연합시대, 단군시대 이렇게 나누면서 그거를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눠 있고요. 연대를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 찾아봤습니다. 요하 문명권에 대한 표고 그걸 신석기와 이렇게 구분해서 표를 만든 것, 그리고 환국, 신시배달, 단군조선과 연대를 맞춰서 비교한 표,
이런 표도 다시 한번 또 따와봤고요. 하단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이 소하서 문화보다 신랑 문화를 제일 먼저 놓고 있습니다. 서기전 8,000년으로 신랑 문화를 놓습니다. 앞서서는 한 5,000년 정도 됐었는데 8,000년, 그러니까 말년 전에 신랑 문화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표도 있습니다. 이것은 BC 8,000년 전경 신랑 문화의 당시에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유적, 대곡리 암벽화 이런 부분도 있고 신랑 문화, 소하서 문화와 겹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림들이 물고기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는 윤대현 교수의 그 한국 고대사 마을 사회 부분입니다. 신석기 시대가 질서 있는 평등 사회였답니다. 각 마을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단위였답니다. 마을 사회에서는 농업과 목축의 경제 생활을 했고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와 마제석기죠. 돌을 쪼아서 만든 탁제석기, 탁자가 빠졌네요. 몇 질그릇 등을 사용할 용구로 사용했다. 신석기 시대라고 부른다. 마을 사회 단계에서는 인류가 정착 생활에 들어간 것은 농경이라는 경제 생활 때문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해안선이 지금보다 육지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1만 년 전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매우 큰 자연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초원이 사라지고 그전까지는 초원이었답니다. 서해 대평원에 초원이 자랐다는 것이죠. 숲이 울창해졌다. 둘째, 서식하는 동물들이 교체되었답니다. 몸집이 큰 것이 살았는데 작은 것이 이제 다시 노루, 멧돼지, 토끼 등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 환경의 변화는 당시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사냥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는 크게 또 증가했다.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농경이 초기에는 불안한 모험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경이 생겼는데 불안한 모험이었답니다. 농경과 목축을 기초로 정착 생활을 하는 마을 사회가 형성되었다. 농경을 발전시켜 생산을 증대시키고 식료를 저장해 두기까지 했다. 신석기 혁명 또는 농업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거랍니다. 농경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것 때문이랍니다. 한반도와 만주의 신석기 문화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의 북경 지역을 경계로 하여 황하유역의 문화권과 구분된다. 두 문화권의 경계에 위치한 북경과 그 주변 지역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문화와 황하유역의 문화가 혼합된 지역이다. 이번에는 이홍규 박사의 한국인의 기원입니다. 현생 인류의 등장과 후기 구석기 문화에서 신석기 청동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책 중에는 나중에 보면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와 현생 인류의 탄생 이런 부분도 흥미롭게 있고요. 동아시아의 언어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놨습니다. 한국어와 알타이어. 알타이어의 고향 요하 문명. 그런 내용들. 중국 문화의 다지역 기원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사교과서에서는 한반도와 주변에서 살던 구석기 문화를 만든 인류가 한국인의 조상이 되어 중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를 만들고 이 사람들 중에서 단군이 나타나서 고조선을 세우고 이어 그 후손들이 고구려 신라 백제를 건국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일종의 다지역 기원설이다. 그런데 과학자 특히 유전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Out of Africa Theory, 아프리카 기원설. 우리의 조상인 단군도
아프리카에서 나온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인데 이것도 좀 재미있죠. 그는 인간의 탄생이 고대의 어떤 사람 비슷한 동물에서 진화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했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프리카일 것으로 추측하였답니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류와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류가 가장 흔한 곳이 아프리카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차거나 하면 쉽게 썩어서 화석으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니 건조한 지역이 또 조사 대상이어야만 됐고요.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의 이곳저곳 특히 사막 부근을 걸으며 화석을 찾아 나섰답니다. 이게 이제 고고학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인류의 계통을 쭉 적은 것이죠. 직립원인 하일데일바르크, 네안데르탈인, 현생 인류 이렇게 이제 나오죠. 뒤에 몽골리안의 기원을 다룰 때 이런 사실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안데르탈인 얘기입니다. 무스테리안 문화란 네안데르탈인 문화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고요. 현생 인류의 다지역 기원설에도 적고 있습니다. 동양인은 북경인이나 자바인의 후손이라는 생각이다.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습니다. 역사를 조작하는 고고학자, 국수주의자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고고학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네 문화가 더 오래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증거를 찾아 헤매었다. 학자들은 이런 오차를 알면서도 국가적 자긍심 때문에 유물의 연대를 최대치로 잡았다. 역사상 최초 등의 수식어를 붙이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국수주의적 태도가 사기꾼을 부르는 배경이 되었다. 라고 다소 거친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 중기, 구석기문, 아슐리안, 석기 있죠. 그렇죠. 학자들은 한참 지나서 이런 르발루아 기법을 써서 석기를 만든 발달된 기술이랍니다. 네안데르탈인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중석기의 대표 문화였답니다. 무스테리안 문화. 이 중기 구석기 문화에서 후기 구석기 문화로의 전환. 여기에 이제 신인류가 등장을 합니다. 사피엔스죠. 이제 그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두 문화의 전환 과정에서 두 인류가 접촉하거나 또는 혼혈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걸 분석을 한 것입니다. 초기, 후기 구석기 문화는 동부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부근으로부터 중앙아시아 흑해안을 지나 유럽 여러 지역에 걸쳐 연속선을 그리며 나타나고 있답니다. 중앙아시아와의 관련성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양자강 부근에 살던 중국인도 초기에는 아프리카인과 유사한 흑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프리카에서 나온 초기 신인류는 피부색이 검었을 것이다. 현대적 모습을 가진 신인류와 현대적 행동 양식을 가진 신인류 4만 년 전입니다. 신석기 시대입니다. 약 1만 년 전쯤이 되면 사람들은 곡식을 경작하고 동물들을 사육하여 그 다음에 토기 얘기 나오고요. 다양한 발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흙을 구워 토기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 아무르강 유역, 일본에 이르는 환동해 지역 사람들이었다. 지금부터 12,000년 전의 일이다. 앞서서 말씀드린 오시포프카, 아무르강, 흑룡강 유역에서부터 동해안을 거쳐서 제주도 고산리의 토기까지 이런 부분도 강론에서는 좀 더 다뤄봐야 될 것입니다. 8,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진 바이칼 지역 유적지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나오는 토기와 비슷한 것이 나온다. 바이칼에서도 그렇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러한 문화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시베리아로도 퍼져나갔다. 온도 변화, 해수면 높이, 그 당시 신석기 시대에 그걸 표시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박정재 교수의 한국인의 기원입니다. 올해 나온 책입니다. 사피엔스가 동쪽으로 간 까닭,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상당히 그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잡았죠. 옛날에 그 영화도 있었죠. 달마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간 까닭은, 뭐 이런 영화도 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보면 순다랜드를 넘어 사훌랜드로,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뭐 호아빈인, 천원인, 조몬인, 아무르강에서 한반도까지, 이런 부분들. 사피엔스는 왜 미지의 땅을 찾아 헤맸을까? DNA에 남겨진 인류의 흔적 읽기. 그 다음에 기후의 축복으로 문명이 탄생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홀롯에 시작된 11,700년 그 이후에 기후가 문명 탄생에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 홍산 문화와 한국인, 이런 부분들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홀로세에 대해서도 또 별도의 타이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얘기 나오죠. 동수학 오름의 가치,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다랜드에서 아무르강까지, 이렇게 해서 사피엔스 한반도로 들어오다 라는 그 3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르인과 한민족, 한반도의 전성기, 기후가 좋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체로 배달 환국, 이때가 아마 좋았었던 모양입니다. 뭐 기후난민이나 일본인의 기원, 이런 부분들 적고 있고요. 기후가 만든 한국인, 기후의 영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같은 책에서 나온 표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11,700년에서 8,200년, 이게 8,200년에 홀롯의 초기에 완만한 기온 상승이다. 이제 8,000 있는데 동아시아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8.2 KA 이벤트 갑작스럽게 한랭화가 갔답니다. 그래서 아무르강 집단이 한반도로 남하했다. 한반도가 인구가 증가하고 토기가 이때 전파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내용들과 연결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기후가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으면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했다,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리의 문화가, 역사가 형성이 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동 관계를 수렵 채진민의 이동 경로를 적은 것이고요. 이렇게 표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주 농경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롯의 현 간빙기에서 홀롯의 초기 8.2 KA 이벤트, 갑작스런 한랭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영상에 해당 연대가 되겠습니다. 홀로스 기간의 기후변화를 추동한 7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입니다. 지구의 세차운동, 그 다음에 북대서양 연렴순환의 교란, 이것이 홀롯의 초기,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준 선물 한번 읽어볼까요? 영거 드라이 아이스키가 갑작스럽게 끝난 후 11,700년 전부터 지구는 새로운 간빙기인 홀로세에 접어들었다. 이 영거 드라이 아이스키는 마지막 후기 구석기 마지막 빙하기 부분입니다. 마지막 빙기에 대략 1500년마다 나타났던 큰 폭의 기후변화는 홀로세에 들어서자 사라졌다. 빙기에 비해 기후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훨씬 따뜻했다. 안정적이었던 기후는 신석기 혁명을 같이 시작해
새로운 모험의 길로 들어선 인류에게는 하늘이 준 선물과도 같았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날씨 덕분에 인류는 점점 더 정교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사의 생산량을 늘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변변치 않은 석기 도구를 가지고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란 쉽지 않았다. 간간히 이루어진 혁신으로 단기간에 수확량이 크게 느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인구의 증가를 수반하기에 농경민은 다시 빈곤해졌다. 사실 인류는 산업혁명을 거친 후에야 이러한 멜더스의 덫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이 멜더스의 덫으로부터 해방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책에서 보겠습니다. 참고한 책들, 앞으로도 참고할 책들이고요. 채널들, 신석기 시대에 대한 첫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몇 개 영상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